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0일 금요일 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전한 내용입니다. 네, 이 대표는 당초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주말 출석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11시쯤 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10일 11시 금요일 11시에 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강진으로 현재까지 4,0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2만 명에 육박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악천후 속에 구조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합쳐 3,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물론 남부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튀르키예에서 2,300여 명 사망, 14,800여 명 부상이며 시리아에서는 1,400여 명 사망, 3,500여 명 부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외신은 사망자가 4,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으나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건물이 워낙 많고 구조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건물이 최소 5,606채가 무너졌고 2000년 된 고성인 가지안테프성의 옹벽 등 곳곳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지진 뒤에 또 다른 강진이 뒤이은 점도 피해가 커진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지진은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7.8로 이는 1939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수치입니다.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등 피해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게다가 진원이 20km가 되지 않을 만큼 얕고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건물 붕괴와 파손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에 오후 1시 24분쯤 첫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또 발생했고 80여 차례 여진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운 겨울 날씨에 80여 차례 가까운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 시간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최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구조대원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등의 의지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잔해 속에서 7,800여 명이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튀르키예 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Enkazdan çıkarılanlara baktığımızda da 7.840 vatandaşımız enkazlardan çıkarılmış durumda. 튀르키예 당국은 10개 지역에 구조대원 만여 명을 파견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은 구조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생존한 이재민들도 여전히 위험한 처지입니다. 겨울 한파 속에 집이 없어져 노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은 주민들도 여진이 두려워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국가인 시리아는 10년 넘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낙후됐고 부실한 신규 건축물들이 지진 충격에 쉽게 무너지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지진이 있던 지역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여행하던 유학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20여 명은 발생 지역에서 500에서 600km 떨어진 앙카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의 교민의 대피를 도운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혼자 여행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하타이 쪽에 내려가서 여행 중에 있는데 지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계속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지금 연락이 없네요. 소식이 없네요. 부모님하고는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됐는데 그 청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뭐 휴대폰이랑 다 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않는 거죠. 남동부에 계시는 가정 중에서 8가정이 피해에 와 있고요. 예.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25명이 지금 앙카라 입구에 있는 호텔에 머물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집 더 많이 계시고요. 집 밖으로, 집 안에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차가 있으신 분은 차 안에 계시고요. 근처에 있는 좀 약간 한 3-4시간 떨어진 도시로 가셔서 호텔에서 머물고 계시고, 일단, 그리고 아는 분들 집에서 일단은 머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아직 차 안에서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하타이에 계시는 다른 가정은 하타이에서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들이 다 무너져서요.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구조 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긴급 의약품 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튀르키예 측과 논의해서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 침략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했던 형제국이라면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튀르키예의 수색과 구조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터키 정부의 요청을 받고 전날 밤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대 선발대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20여 명과 구조견으로 이루어진 구조대 제1지는 항공편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구조대는 총 80명 규모가 될 전망인데 일본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잇따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친절한 튀르키예 국민과 가까이 있다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튀르키예에 군용 수송기와 구조대원 100명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모두 지원을 약속하면서 두 나라 구조대가 튀르키예에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남 신안의 어선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4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청보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청보호 인양하는 작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는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해역에서 18km 떨어진 대허사도 해상인데요. 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이 생각보다 물살이 거세 인양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새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오늘 새벽 2시쯤 대허사도 북동쪽에 임시 정박했는데요. 이후 어망 등 장애물을 피해 물살이 더 잔잔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선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고정 작업과 유실 방지망을 감싸는 작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해상 여건과 어선 상태를 살핀 뒤 어선을 들어 올려 바지선 위에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기상 여건이 더 나빠지면서 빠른 유속과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구조당국은 청보호가 인양되는 대로 본격적인 침몰 원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보호는 현재 유실 방지막으로 감싸진 상태인데요. 어선을 바지선 크레인에 끌어올리면 해상보다 더 수월하게 선내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해경은 어제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 모두 선내에서 발견해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 임시 안치했는데요. 발견된 실종자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내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또는 기관실 배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거로 보이는데요. 해경은 배 안에서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판 위에 선원들이 나와 있었다는 구조자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사고 해역에서도 수색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수색에 구조선 6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했는데요. 사고 해역 주변 동서남북 방향으로 5.5km 구간을 더 확대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 가족 전체의 인양 동의를 얻은 만큼 수색과 인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한때 서민들의 외식 메뉴로 통했던 짜장면도 요즘 한 그릇에 6, 7천 원씩 하는데요. 이런 고물가 시대에도 아직 3천 원대의 짜장면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식자재값 상승에 최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이런 가게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방학동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인데 가게를 찾는 손님들 많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곳 가게의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3,900원, 짬뽕은 4,900원으로 다른 가게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싼 가격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몰리다 보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기줄이 있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자장면 평균 가격이 6,50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2,600원 정도인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자장면 값은 지난해 초 이전 가격보다 500원 올리며 형성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여파로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폭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식자재값 인상은 계속돼 밀가루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7%, 식용유는 40.9%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가게에선 함께 살자는 마음으로 가격을 더 올리지 않고 줄곧 버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최근 한파로 채소 비용이 급등한 데 이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며 제반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곳 식당의 지난달 가스 요금도 전달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른 거에 대해서 진짜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특히 저희 중식집은 늘 가스 전기가 항상 뭐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늘 대기 상태에서 항상 켜놓는 거니까. 지난해 2월 이후 7에서 9%를 웃도는 등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외식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고통도 한동안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학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한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 체납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도시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 도시 차원의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놀이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내용을 다듬은 뒤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가 관심 있게 보는 법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려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백현동 압수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무려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지원을 받아 투입된 인원만 전체 180명이 넘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 부국증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앞서 경찰에서 알선 수재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의 주거지 등에서도 검찰이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지목된 인물이죠. 네, 백현동 특혜 의혹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에서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같은 사건이 남아 있었는데 검찰은 한꺼번에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땅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외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역시 경찰 조사에선 김인섭 씨와 연락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1년 동안 11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도 대장동 뇌물 혐의로 구속된 정 전 실장의 구치소 수용 거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서 1차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입건됐고 감사원의 수사 의뢰나 추가 고발도 있어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남시청에서 제출받은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배임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당시 용도 변경 특혜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이 줄고 시행사가 애초 기부 체납을 약속했던 부지가 가치가 떨어지는 원형 보존지로 바뀐 경위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출석 날짜를 밝혔죠. 네,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검찰이 평일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첫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가름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할 양이 많아서 이 대표에게 오전 9시 반 출석을 요청했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처음으로 정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후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일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오늘 오전 전당대회 첫 정견 발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비 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정견 발표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이 당 저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도 않고 전통 보수 뿌리를 지켜온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가 되어서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다음 총선 승리의 열쇠인 수도권 경쟁력을 가진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을 탈환해 170석을 차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당대표 후보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겠다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정계 개편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경쟁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리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 의원이 총선을 주도하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장악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을 주도할 것이라며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정계 개편과 관련해 어떤 구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신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제로라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둘러싼 여파도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이슈를 가리기 위해 동원된 꼼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직무집행에 중대한 법 위반이 드러난 사실이 없다면서 기각될 경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겠다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출과 투자 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입니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평가한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뭐를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또 인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하루 일정을 비워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비전 발표에 나와서 비전을 발표했고요. 친윤계 의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공격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정체성 이런 부분을 좀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서 윤핵관 소위 말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 그다음에 대통령실까지 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 한 몸이 돼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아요. 공격하는 쪽에서 이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한 4, 5일, 일주일 정도 지금 이 여론조사 이 추세가 굳어져 버리면 네. 그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뒤집을 수 없다. 예, 그럼요. 완전히 굳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그 이념 공세, 지금 색깔론 공세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말하자면 연정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대통령이 그러면은 공산주의자하고 손잡아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할수록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냅두고 당이 그야말로 어떻게 할 그 논의를 통해서 이 당원들이 선출을 하게끔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당대표가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당선된 당대표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머리 맞대고 그렇게 협력하고 말하자면 조율해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그게 순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과정에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준석 당대표 숙청했죠. 유승민 대표 말하자면 룰 바꿔가지고 결국은 출마도 못하게 만들었죠. 나경원 의원 집단 린치를 해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 지지율 빠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부상을 할 텐데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그럴 겁니다.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너무 비타협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독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욕구가 지금 발산되고 있는데 국정 운영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넓은 이 포용력과 더 넓은 말하자면 품으로 이런 이제 리더십으로 가야 예.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그걸 지켜보는 당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방향으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흐르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요,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고요. 공격한 쪽이 마음이 급한 것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이 좀 신났지요. 뭐 공격할 요소도 많고요. 당권 경쟁이에요. 네. 아니 정치는요. 옛날에 전쟁을 정치라고 하는 틀로 우리가 세금을 주고 제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옛날에 총칼로 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책이나 또 자기 비전 가지고 일합을 겨루는 것이죠. 이 당권 경쟁하는 데에 소란스럽지 않으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예. 뭐 색깔론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영복 그 씨를 갖다가 뭐 가장 존경하는 뭐 이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정도 공격받을 거 예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요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좌우를 넘나들어서 민주당의 진영도 갔다가 창당도 했다가 또 예. 오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 그때 맞는 그런 또 그 말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공격받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다 예상했을 거로 저는 보고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는 거하고는 뭐 좀 별개로 보는 게 맞아요. 예. 당내이고 정치 행사잖아요.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보다는 국가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거고 네. 당의 당대표를 뽑는 이 부분들은 대통령이 조금 한 발짝 벗어나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대통령의 윤심을 끌어들이다가 보니까 지금 소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후보든 다 대통령은 내 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란스러운 거고 또 이 선거로부터 개입되어 있는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었던 분들이 또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지지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예. 대통령께서는 지금 큰 판으로 볼 때 국가 운영에 좀 더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시고 당무에는 좀 약간 일부 비껴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해석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까? 많이 내시는 줄. 예.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으시지요. 저희도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내고 네. 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 30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얘기는 그거예요. 300만 원 정도 하면 이제 1년에 3,600인데 그 정도 당비를 내면서 당의 일에 이 정도 얘기를 못 하냐 이런 취지이더라고요. 누구를 지원한다 이런 거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지요. 그러나 당이 잘 가야 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멘트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윤심 하는데 문 대통령일 땐 문심이었습니다. 서로가 다 문심이 나한테 있다. 이건 뭐 우리 전 의원님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후보가 나오면 다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대통령이 지금 전국의 중심에 계시고 네. 특히 권력 초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권력 초기에 당권을 놓고 싸우는 주자들이 대통령이 나하고 가깝고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한테 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비 관련해서 좀 하고 네, 싶은 예.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당직에 따라서 그 당비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이 YTN 방송을 이제 보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에서 뭔가 정치를 하면은 당에서 뭔가 월급을 받고 또는 활동비를 받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적을 두고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당비를 내고 정치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월 당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광역의원은 월 20만 원, 예.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은 월 30만 원, 광역단체장은 월 100만 원.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국회의원은 얼마냐면은 국회의원은 월 75만 원씩 매달 봐요. 매달 75만 원씩 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다 뭐다 이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비가 100만 원이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는 당비를 2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당 대표는 150만 원씩 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돈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권여당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만 원 빠야 안 됩니까? 제가 올라갔는지 초선 때여서 예. 그걸 확인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여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바로 차감이 됩니까? 75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가 사실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전 정부와 야당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정 운영을 보자면 이런 네. 겁니다. 지금 집권하고 난 뒤에 그건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번 보세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허구한 날 수사, 기소, 압수수색, 재판, 체포영장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또 뭐 한 몇 군데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던데 예. 아니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하되 이게 지금 수사 상황이 이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과 진행 사항들이 생중계되듯이 맨날 그냥 뉴스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수사, 기소, 압수수색, 체포영장 무슨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권 여당은 또 어떻게 대하냐 대통령께서 숙청, 무릎 꿇리기, 배제하기, 찍어 누르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몇 명이 지금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 집권 여당 내에 말하자면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들 또는 인물에 대해서도 공이 너무 폭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이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나중에는 혼자 달랑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전부 동의하실 거고 아마 다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2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퇴임하시고 난 뒤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한번 하는 거, 국민들, 모든 국민들의 대표로서 또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대통령이 좀 되기 위해서 또 집권 여당 내 생각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를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순리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리더십,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은 비단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되는 대통령께서 안 만난 분이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각계각층? 식사도 하시고 왜 안 만났어요? 식사도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면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약속을 잡았다고는 보도가 나왔어요. 전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수위에 있으면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매일 봤잖아요. 네. 매일 봤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인수위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혐의가 많고 범죄 혐의가 많은 예. 백현동에 대장동에 성남FC에 무슨 뭐 지금 북한까지 관련돼 가지고 유엔에 지금 제재 상황 아닌가요? 예. 주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 야당 대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요. 네. 그런데 이 국가를 허무는데 시장을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범죄 혐의가 많은 거예요. 이분을 갖다가 밥을 먹으면서 범죄 혐의자하고 국정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나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본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분을 갖다가 대선 후보로 세워놨고 또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당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서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당대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왜 대통령이 늘 지금 야당의 지도자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구속, 기소, 압수수색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고 이렇게 전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왜 이 친명파가 있고 70여 명에 이르는 또 다른 분들이 광장에서
이 방탄 데모하고 할 때, 집회하고 할 때 안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심하게 공격을 못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범법 혐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이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대통령께서 폭넓게 네. 많은 분들 지금 만나고 계시고 의견 듣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만큼 해주시고 마지막에 대통령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출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관련된 2차 조사죠. 원래는 이제 11일쯤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검찰에서 주말 안 된다, 이제 금요일 날 나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뭐 신경전이 있었는데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협의를 해서 아마 출석 그 날짜를 잡은 것 같고 뭐 가서 조사 받아야죠. 오라는 누구 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뭐 소환 받아서 조사받는 사람의 일종의 헌법적 권리죠. 뭐 말을 하든 서면 진술서로 대체를 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말하자면 피의자의 권리로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야당 대표의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 전지에 이런 대통령 본 적도 없죠, 저희들이. 저희가 주제를 바꿨거든요, 의원님. 아니, 이 말씀은 제가 그대로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그리고 야당 대표가 좀 잘못하면 나라에 큰일이 생길 일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요구되어지는 국민들의 특별한 기대, 요구, 리더십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난방비 지원을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게 대출이자 물가 지금 저 5.2%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고공행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경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남북 관계가 있습니까? 오로지 지금 이게 이념 공세, 색깔 공세 그냥 친윤이니 비윤이니 아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들에게 중요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국민들에게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이 당에 좀 관심 좀 가지지 마시고 정말 지금 당장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대통령께서 지혜를 모아야지 지금 이게 야당 전 정부 수사하고 집권 여당 내에 자기 세력 만들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데 한 중심에 서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를 하시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주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죠.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가가지고 300억 이상씩 이렇게 이 300억 했잖아요. 또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같이 가서 7조 5천억 정도를 또 중소기업들이 유치를 더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탈원전 해가지고 그동안 전기료 다 전 정권에서 5년 내에 이걸 다 가스 다 눌러놨던 거잖아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탈원전 다 복구시켜 놨잖아요. 모든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연금 이거 하나 한 적이 있나요, 지금? 화물 노조를 비롯해서 지금 이러한 노동개혁에서부터 지금 대통령께서 많은 실적을 내고 교육 같은 경우는 평생 고등교육 회계 같은 경우를 넣어서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그리 반대했던 것을 지방대학 육성하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못 드리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좀 보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판문점 회담할 때 우리 대통령을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국가를 다시 리셋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뭐 어떻게 그 이상을 대통령 하냐는 거지요. 예. 더 잘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이해갔으면 좋겠고 네. 전국이 소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게 지금 윤 대통령의 책임인가요? 야당 대표가 클린하고 깨끗하고 부패 혐의가 없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국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빨리 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정받는 외교 장관 중에 한 분이 박진 장관이잖아요. 예. 네. 이분도 해임 결의안 나가지고 통과시켜 놨었습니다. 한동훈 또 이상민 다 탄핵하겠다라고 한두 번 한 게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내놨거든요. 저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탄핵을 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고 지금 심각한 이 대한민국의 정쟁을 유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상으로 궤도에 못 올리고 있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탄핵을 하고 그러고 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한 말씀 잠시만요. 저희 지금 뒤에 배경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얘기를 이만큼 하다가 이재명 대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거를 질문 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40여 곳을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요 검찰 수사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뭐 성일종 의장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듣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70~80%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왜 체감하지 못하죠? 왜 지지율이 맨날 허구한 날 30~40% 왔다 갔다 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내려야 될 평가의 몫이지 집권 여당이 앞서서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난방비 폭탄 맞아가지고 난리인데 예? 뭘 그렇게 잘했다고 집권 여당이 그래 잘했는데 지지율이 30~40%밖에 안 나옵니까? 더더구나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예? 그렇게 하시기에는 국민들께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많이 이랬다라고 자화자찬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백현동 압수수색 오늘 또 했잖아요. 이제 압수수색 한 300번 했을 겁니다. 300번. 하세요. 차고 넘치도록 이미 하시고 계시고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전부 제가 뭐 보호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뭐 방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2021년도 가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2년을 거쳐서 지금 2023년 2월 달입니다. 그동안 제가 3년 가까이를 이 방송이든 어디든 쭉 제가 이 국면을 타고 넘어왔는데 한마디로 종합을 하자면 뭐 누구의 어떤 일방적 진술 또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전언 또는 어떤 분석과 해석과 평가 거기다가 수사 중인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피사실 공표 그것도 일방적 진술에 의한 거 이거 외에는 지금 드러난 게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게 있습니까? 무슨 녹취록이 있긴 합니까? 그거라도 있다면 그거 공개하십시오. 3년 동안 지금 언론과 수사기관과 검찰, 경찰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진술, 어떤 평가, 해석, 전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는 극구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지고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사 과정 중에 피의 사실을 공표해 가지고 맨날 언론에 생중계되는 거 이것만 이러한 명백한 범법 행위만 수사기관이 지금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생중계해 가지고 그냥 나라가 난리 난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를 이래 틀어도 이재명 저래 틀어도 이재명 뭘 그렇게 생중계할 게 많습니까? 매듭 지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든지 일괄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허구한 날 그냥 뉴스와 텔레비 화면에 이런 걸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 거 키워드 생각하면
수사, 재판, 기소,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것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승인 나야 검찰이 가서 하는 겁니다. 네. 법원이 이러한 증거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인 법원에 승인이 있어야 검찰이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을 그러면 부정할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그렇습니다. 이게 백현동이요.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나왔을 때 서원대 본부장한 사람이에요. 예. 백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이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보냈잖아요.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이 그대로 이게 공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업자가 이거를 그린벨트에 있는 아주 싼 가격에 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4단계를 수직 상승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이거 임대주택으로 100% 지켜야 돼 있던 거예요. 90%인가를. 그런데 다음에 10%만 남겨놓고 민간 분양으로 바꿔줬어요. 이걸 누가 다 했지요? 이재명 지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를 들이대면 모른다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 써간 거기다 있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된 부분은 부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소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당사자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성실하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 대장동에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 그랬는데 백현동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공익 환수를 하려면 성남시에서 싼 가격에 몇십만 원 했을 때 이걸 사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용도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팔면 천여만 원씩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차액이 성남시의 이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공익 환수입니다. 이것도 안 해놓고 업자가 산 거를 자기 선대본부장 가니까 거기에서 얘기해주고 토착 세력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아파트를 임대주택 짓겠다고 처음에 신고한 거를 예. 그 이후에 분양주택으로 바꿔주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해놓고 나 죄 없다라고 쪽쪽 뻗는 이런 분이 대선 후보였고 야당 대표였던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민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 없으면 검찰이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압수수색 하셨고요. 압수수색 한 300번 넘게 했을 겁니다. 하시라니까요. 다 좋고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안 받으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분과 그리고 그 모친 되시는 분들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양평의 공흥지구 개발 문제 그다음에 저 통장의 계좌상고 증명서 위조한 문제 허위 이력, 허위 학력, 허위 이력 경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너무 우려먹는다라는 국민들의 일각의 비판을 그러한 의혹이 없게 하려면 수사가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하려면 대통령과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한 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해야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운 그런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압수수색하고 뭐 불러들이고 소환하고 하고 있으니까 하시되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 주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발언 기회를 더 드리려고 이슈를 좀 줄여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준비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아직 조금 더 남았다고 하네요. 발언 있으시면. 지금 네. 얘기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자꾸 특검 얘기하고 수사의 공정성 얘기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한테 물어볼 사항이에요.
그때 윤석열 총장의 직무까지 정지시키면서 탈탈 털었잖아요. 아니 본인들 검찰이었었을 때 그렇게 털어놓고 총장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직무정지까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물건들어진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이 문제가 뭐 여러 가지 300번을 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돼요. 지금 진술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거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증거되면 아니 뭐 얼굴 외면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길게 갈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의장님, 대한 예. 수사가 길어지고 지금 이렇게 정쟁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가시면 좀 입 좀 열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수사는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예,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장모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 뭐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새로 불거져 나온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옛날에 말씀을 드리는 다 겁니다. 조사했던 거 아니죠. 또 끌어낸 거예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양평 공홍지구의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수상 실적 부풀리기 문제뿐만 아니고 장모 되시는 분의 통장에 잔고 증명서 위조, 이거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새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아닙니다. 수사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네요.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3월 초순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어제 쌓인 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따라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청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